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7월 19일에 2025년도 국가직 7급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러분 치르신 시험의 상황 판단 영역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료, 시험 본 시험지를 통해서 이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각 문항별로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어떤 핵심적인 논리 과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약식으로 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요청하시면 관리자분께 보내드려 놨으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항들은요, 제가 구태여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 필요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그런 문항들 위주로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양해 부탁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나오는 법령형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좀 부각해서 봐야 되는 워딩을 좀 이렇게 살짝 폰트를 키우고 밑줄을 긋고 근거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하나하나 찾아가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께서 각 선지마다 근거로 봐야 되는 위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아주 단순한 것들은, 그래서 그냥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제시문에 있는 거 그대로 썼냐 아니면 바꿔서 썼냐 잘못 썼냐 요 정도에 대한 확인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은 크게 설명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2번도 그렇습니다. 2번도 크게 설명드릴 만한 요소는 없어요. 이런 기간 같은 것들이 이쪽 위에 걸로 페이크돼서 나오는 선지가 있고 그런 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주체에 대한 혼동, 대상에 대한 혼동, 요건에 대한 불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난도가 그리 높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요건 좀 쭉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도 여전히 이제 법령형이 출제가 됐는데 3번을 보시면 3번도 어렵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볼만한 게 4번 선지에 보시면 3번에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굵은 글씨로 좀 한 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몇 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작동을 거의 99%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유형 불문으로, 특히 법령형에서 중요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 놓은 것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한 4번 선지만 잠깐 볼까요? 당사자가 구술 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 심리로 심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4번에 보시면 구술 심리를 신청한 경우에 서면 심리로 심판할 수 없느냐? 3조 3항을 보시면 구술 서면 심리 이렇게 또는 가능한데 단서가 나오죠. 다만 당사자가 구술 심리를 신청했을 때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요 경우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 심리를 해야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구술 심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서면 심리로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다. 서면 심리로 심판이 가능하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무난합니다. 사례 적용할 만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4번 문항을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늘 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궁금하실 부분이 없겠죠. 여기서 이제 의료기관이냐 비의료기관이냐 이런 것들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제가 언급드릴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무난하게 진행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5번도 그렇죠. 독해형이긴 한데
조선시대의 소금 뭐 이런 것들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 무슨 뭐 그 뭐죠? 이게 그 소금을 그 방식 만드는 방식 같은 것들이 뭐 끓여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가면 되겠죠. 뭐 천일염이 나오면 천일염 찾아가지고 그 앞뒤 주변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강상인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 포인트 잡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각 문단의 근거 위치 포착하시는데 도움 되실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놨고요.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까지 뭐 글 위주로 쭉 오셨다면 여기서 이제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뭐죠? 이 분할, 할당, 분배. 그래서 이제 수적인 추리 이런 것에 이제 첫 스타트인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을이 먹은 어묵의 개수예요. 15,000원을 냈죠. 체크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어묵 한 개와 떡볶이와 만두 한 접시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만두 한 접시는 체크를 안 했어요. 왜요? 둘이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왔네 라고 했더니 떡볶이 한 접시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만두 한 접시 X예요. 왜? 그런데 사장님이 만두 값은 안 받으셨어. 이거를 놓쳐서 틀린 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두 값은 안 받으셨으니까 여기 가격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떡볶이 값만 제외해서 어묵 값으로 총 12,000원이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마지막 을의 진술 내용으로 네가 나보다 어묵을 2개나 더 먹었다라는 것, 그래서 7,5로 나눠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을이 먹은 거니까 5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7번 문제 정답으로 가능한 것 묻고 있고요. 대번 딱 보자마자 이건 뭐다? 아하, 소고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예, 문제 조건에 부합할 수 없는 그러한 포인트만 잡아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 남는 것 그 정답으로 자연스럽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은 오지선다형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출제하는데 A, B, C가 D, E가 되고요.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A가 정답인 문항은 2개 이상 6개 이하 당연히 탁 눈에 들어와야죠. 나머지 문항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정답, 여기까지 가죠. 동일한 정답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체크하셨으면 되고, 15번까지, 그 다음에 14번, 15번 문항의 정답은 모두 A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 제껴주시면 돼요. 여기 14번, 15번, 14번하고 15번이 전부 A인 상황에서, 그죠? 지금 15번까지 정답별 문항 개수가 다음과 같은데 여기 체크할 만한 게 뭐예요? 당연히 저 위에 있는 조건 2개 이상 6개 이하라는 조건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답 개수를 체크하면 되겠죠. B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일단 2개 이상 최소한 확보해야 되고, 5개 정답이 나왔던 건 당연히 1개 초과해서 정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고 요것을 바탕으로 문제 조건에 따라 선지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보기들을, 정답에 대한 보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보자마자 16번 A 안 되죠. 동일한 정답 3번 연속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D 마찬가지로 2번 안 되죠. 체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3회 연속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하나만 나와서도 안 되죠. 2개 이상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포착이 돼서 제거했다면 2번밖에 남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정 내시는 것,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까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반응이 어쨌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금년에도 이렇게 좀 도입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맨 시험지에 설명을 드리는 것과 한번 그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비교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세미나 장소 A, E 중에서 갑이 선정할 곳, 선정할 곳이죠. 그럴 때 선정하고자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 시간, 그 다음에 참석 인원수, 예약이 없어야 되고 프로젝트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 곳이면 다과 제공. 자, 좀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시간 걸리죠? 바로 제끼시면 되고요. 인원수 부족하죠? 제끼시면 됩니다. 프로젝터가 사용 가능해야 되니까 제껴야죠. 자, 그렇게 일단 제껴놓고 나서 보면 뭐가 남아요? 2개가 남죠. 근데 다과 제공이 가능해야 된다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서 선택하는 것. 함정이라는 장치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무난하게 정답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10번 세트형 문항인데요. 여기서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 전형적으로 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부분 중에 일부분 그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것을 소재로 제시문을 발췌해 출제했죠. 자, 9번 보시면 옳은 거 찾아라. 자, 기억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특정 저소득층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제도는 어디 있어? 이 제도는 요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걸 똑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자,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가 방문 목욕 급여를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일단 방문 목욕 급여가 뭐냐를 당연히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재가 급여네요. 그죠? 이거는 누구한테?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에서는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안 되는 거죠. 디귿 시설급여 수급자 B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인 성인용 보행기 대여에 대한 복지용구급여를 받을 수 없느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급여 수급자는 장기간 보호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또 복지용구급여는 뭐냐. 이런 거죠. 일상생활, 신체활동, 유지하면서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는데 대여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디귿에 나와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서에 있는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급여는 제공받지 못한다. 그럼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시 딱 해드리면 혼자 스스로 학습하시는데도 충분히 아마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C는 특별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불가피할 때 그때 이제 가능한 게 특별현금급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옳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10번은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 이 제시문의 마지막 단락 요게 이제 10번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 비율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 상황에 적용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단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불병이 이번 달 수급 현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높은 순서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본인 그다음 내는 거니까 내는 거 가장 많이 내는 순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다만 단서는 무조건 체크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형 불문. 국민생활기초보장 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봤더니 뭐예요? 을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입니다. 발생 부담금이 없다는 건 마이너스 금액은 없죠. 본인 부담금 이렇게 뺏어서 징수해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더 내야 되는 양의 값이니까 물리적으로 제로니까 네가 꼴등이죠. 그러면 이것도 시간 관계상 2개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물론 의뢰 비용이 나오지 않으니 비용이 발생하는 갑과 병만 비교하면 된다. 그것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갑과 병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시간에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액션을 취하시려면 당연히 을을 먼저 보고 적어도
내라고 막 닥달거리는 상황에서 2번과 4번 중에서는 찍어서 내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갑의 경우는 방문 목욕 10회입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구입비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라는 걸 찾으면 돼요. 방문 목욕은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재가급여입니다. 그래서 회당 7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 침대 구입비도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복지용구 구입비예요. 그럼 얘네들 재가급여랑 복지용구 급여의 비율이 15%, 얘도 15% 동일하죠. 그래서 원금, 그죠? 그 구입 비용의 합산 금액인 100만 원에 15%에서 15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노인 요양 시설 보호 11일이에요. 그게 여기 있죠? 1일당 7만 원입니다. 77만 원이고 시설급여는 얼마? 20%죠. 그래서 15만 원을 소폭 초과한다는 사실만 파악하시면 잽싸게 병이 먼저다라는 것 정답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뭐 혼동이 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11번 볼게요. 다시 법령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년과 다르죠. 자, 11번 보시면 근데 이제 1, 2, 3, 4번 법령형보다는 이 중간부에서 출제가 됐던 법령형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여지는 다소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간단하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는 다 해놔서 보실 만한데 여기서 볼 만한 게 3번 잠깐 볼까요? 3번? 2번도 잠깐 볼까요? 2번? 특정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도서에서의 공작물 신축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선지 보시면 그죠? 근데 2번 선지 보시면 지금 공작물의 신축이니까 그 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1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호에 해당이 되면 뭐죠? 일단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할 수 없는 행위인데 2항 자체가 뭐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2항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또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재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면 여기 있는 행위라도 다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3번 잠깐 볼까요? 환경부 장관이 특정 도서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증축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1호에 있어요. 건축물의 증축 행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고 단서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되는 그 사안은 특정 도서인데 어떤 특정 도서예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 도서여야 되니까 일단 그게 빠졌어요. 옳지 않죠? 그리고 그 협의하여야 하는 게 뭐냐면 카코에 해당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그냥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행위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 끌고 와서 괜히 이렇게 섞어놓은 거죠. 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지에도 보면 3번에 보시면 자 2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죠? 2조 각호. 2조 각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허가 항목이에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되는. 그래서 환경부 장관 미리 허가하거나 아니면 단서에서 협의해야 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 동저 단서에 규정된 문화에서 지정된 특정 도서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들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사항. 1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증축은 일단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뭐 어디가 틀렸냐라고 사실은 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서술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할 수 없어요.
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행위의 속성으로 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런 1호에 있었던 맨 위에 있었던 그런 행위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5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입니다. 11번도 조금 그나마 좀 혼동을 하실 만한 부분이 이 정도고요. 12번을 보시면 12번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한 내용도 없죠. 그냥 조문만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13번은 좀 볼게요. 법령형에서 이제 13번까지 법령형에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13번 보시면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건. 그런데 작년도 25번 문제 24년도죠. 23년도네. 23년도 25번 문제와 비교해 보면 또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번 볼까요? 2번 잠깐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는 어디예요? 어차피 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조 맨 마지막 조문이죠. 그럴 때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 자, 손실보상을 해야 돼. 누가?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땡땡조 1항, 그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상을 입은 자인데 여기서 지금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라는 것이 괜히 끼어 들어갔잖아, 선지에. 그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를 봐도 손실보상 조문에 저런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은 부상이 입었더라도, 그죠? 그 소방 활동을 하다가 종사 목령에 따라 하다가 부상 입었더라도 안 돼, 제외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엉뚱당뚱한 게 어디랑 엮어놓은 겁니까? 1조 어디예요? 이 위에 보시면 1조 2항에 어디? 2호와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1조의 적용 내용은 뭐예요? 소방활동의 비용이죠. 비용. 손실보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액 지급과 관련된 규정인데 그것들을 그냥 교묘하게 섞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3번. 자,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예,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어디냐면 여기. 강제 처분 등의 첫 번째 항에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사람을 구출할 때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한, 필요한 조치, 처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3번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주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니까. 예, 4번도 뭐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마찬가지로 3조의 2호에 보시면 법령 위반에서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4번도 적용 손실보상을 받는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뭐 간단해요. 주체 틀렸고 그 다음에 행위의 성격 틀렸고 기속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 이런 것도 다 틀렸죠. 그래서 뭐 무난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언뜻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14번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거고요. 지금 두 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제품 생산하고 A에서는 설비 가동하는 데를 100만 원의 어떤 가동 비용이 발생해. 즉 하나라도 생산을 하면 일단 100만 원은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A 공장 같은 경우는 느낌이 딱 와요. 몇 개? 어떤 느낌? 여기서 소량을 생산하는 건 별
득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품 1은 1만 원이에요. 제품 한 개 생산할 때 1만 원 들고요. B는 가동 비용이 없어요. 근데 한 개 생산에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 비용이 생산 비용이 2배가 들죠. 그때 각각 하루 최대 150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그죠? 최소 비용으로. 네, 최소 비용으로. 그러니까 단순 계산은 아니다. 최소 비용으로 1일 목표 생산량 Q를 달성하도록 생산량 A, B에 배분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목표 생산량이 딱 고정적으로 발문에서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 Q라는 그 개수가 뭐 복이나 선지에서 이제 몇 개로 주어질 때라고 이제 계속 유동적으로 나오겠죠. 그럴 때 이 제시문만 딱 보고 어떤 느낌? 최소 비용으로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배분한대요. 생산량을. 그러면 이런 느낌 드시면 돼요. A와 B의 그냥 총 비용이 같아지는 때는 몇 개씩 생산하면 같아지느냐? 그냥 암산도 돼요. 그냥 각각 100개죠. 100개씩 생산했을 때 그때 같아져요. 그럼 그 기준 물량이라고 할게요. 그 100개라는 기준 물량을 초과해서 생산해야 될 때는 당연히 누가 A 공장에 추가하는 것이, 그래서 A 공장에서 더 생산하는 것이 당연히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할 거다. 이 정도만 간파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봅니다. Q가 120이라면 A에서만 생산해야 된다. 그냥 가시면 돼요. 120. 그죠? 100개까지가 이제 A와 B가 똑같은데 그 100개를 추가해서 더 생산할 때는 당연히 A는 가동비용 밑밥 깔아놓고 하나당 생산이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죠? B의 2만 원에 비해서 적으니까 당연히 올 A에서 생산하는 게 나의 최대 목표량 이내 물량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이게 120개가 아니야. 뭐 그냥 뭐 50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예요? 당연히 B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동 비용이라는 고정 비용을 우리가 B 공장에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덜 나오게 하는 그 기준을 잘 세워주면 되는 거죠. 100개를 넘어가니까 120개는 A다. 그냥 감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해서 A 공장 얼마, B 공장 얼마 계산할 필요가 없죠. 뭐 해도 부담되지는 않고요. 이번엔 Q가 200개라면 B에서 150개를 생산해야 돼요? 아니겠죠. 당연히 A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죠. 100개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싼 A 공장에 최대한으로 일단 생산하고 나머지 어쩔 수 없는 건 이제 B 공장에서 하는 거죠. 가공 비용이 들지 않는. 자, Q가 200일 때 생산량이 200이요. 가동 비용이 1일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느낌 들어요? A 공장으로 더 많이 유리함이 치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 같아지는 총 개수가 50개로 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개로 줄었을 때 50개를 초과해서 추가로 생산해야 될 때 당연히 A 공장을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개 아까 A가 150, B가 50이었잖아요. 가동 비용이 50만 원이면 당연히 더 A의 150 최대한 물량을 뽑아내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처음이냐? 아니에요. 그 뭐 5급에서도 나왔고 그 최근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변동에 따른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어떤 이 산식의 결과값의 어떤 변화의 추이를 예측하는 것, 추론하는 걸로 충분한 거지. 이걸 막 계산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좀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건데요.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각 지역의 인구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럴 때 금연, 절주, 걷기를 어떻게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바로 건강생활 실천율인데 그 율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선지를 읽었을 때 어디에서 혼동이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지역에서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포인트씩 높아지면, 그죠? 이거는 퍼센트 포인트예요. 그러면
건강생활 실천율도 2%포인트 높아집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각 항목별 해당되는 인원이 똑같이 2%포인트씩 늘었다고 해서 세 개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이 동일한 비율로 늘었다라고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돼요? 동일이면 가능할 수 있겠죠. 거기 2%포인트 는 인원과 또 는 인원이 같은 인원이면. 그죠?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없죠. 자, 두 번째. 건강생활 실천율이 증가하려면 세 가지 실천하는 사람의 각각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중 가장 낮은 값이 증가해야만 하느냐? 그런가요? 아니죠. 그거 항목만 해당되는 사람이 엄청 늘었다고, 가장 낮은 사람이 엄청 늘었다고 해서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인원이 늘 거다라는 당위성은 전혀 없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속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금연과 절주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B 지역이 C 지역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모두 다 해당되는 인원의 비율이 높으니 그 중에 두 개를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지 않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기 없는 거잖아요. 두 개만 해당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B, C가 더 높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자, D 지역에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소 30%다. 4번이에요, 4번. 예. 모두 다 만족하는 게 30%니까 당연히 뭐예요?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 최소 3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이렇게 있는 그런 문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갑도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30%다.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비율을 산술 평균했을 때, 산술 평균했을 때 값이죠. 여기 35에서 5 이렇게 딱 주면 30씩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냐 이게? 이거 성립 안 하죠.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5개 지역 인구가 모두 같을 때만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지문에서 뭐예요? 다 달라라고 했다면 절대 산술 평균으로 만족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가보죠. 갑이 자격증 취득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수강료입니다. 자, 발문에서 뭐라고요? 최소 수강료라고 돼 있고, 그렇다면 이걸 최석 계산이냐 아니면 단순 계산이냐, 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발문의 워드만으로, 단어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읽어야 됩니다. 제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 구성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자, 갑은 자격증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100점 만점인 A, B, C 세 과목이고요. 점수의 합이 몇 점? 150점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럼 4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모두 수강합니다. 그럴 때 두 과목은 일반, 이 중요한 거죠. 두 과목은 일반, 한 과목은 속성으로 수강하려고 하는데, 갑이 다니는 학원의 수강 과목의 취득 점수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강료를 부과하는데,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취득 점수 1점당 수강료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표를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취득 점수 1점당 수강료가 일반 과정과 속성 과정인데 당연히 속성 과정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액도 각 과목별로 달라요. 그러면 저 위에 발문에 있던 최소는 최적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간파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최적이니까 뭔가 여러 가지의 갈래, 경로, 경우의 수들 중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찾아갈 거냐, 방향이나, 그리고 그걸 추릴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게 가히 복잡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최소 수강료를 위해서 당연히 비싼 수강료 과정 순으로, 그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40점, 40점, 70점. 그렇죠? 그러면 이 40점,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즉 속성 과정을 한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성 과정을 뭘로 할 거야? 당연히 얘만 보면 얘가 싸잖아요. 비용 줄이려면 얘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일반과 속성 과정 간의 가격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그 원리가 사용된 기출 문제들은 유사 기출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을 해 보셨죠. 가격 차이가 이 5,000원이고 얘는 4,000원이고 3,00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기회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죠. 가격 차이가 가장 저렴한 너를 속성 과정으로 그 수강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점은 얼마? 40점 주면 돼요. 최소로.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정 두 개를 선택하는 당연히 뭐예요? 금액이 비싼 너한테 마찬가지 40점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저렴한 3,000 과정 점수 70점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93만 원. 암산이 될 정도의 계산량이죠. 네,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그 학점 그 점수를 분할하고 그죠? 이렇게 분할하고 할당할 때 과목별로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것이 막 이렇게 오묘하게 막 애매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싼 순으로 최소의 점수로 부여하되 당연히 그 석성 과정도 기회비용에서 내가 유리한 그런 과목으로 선정하시면 충분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토탈 썸을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번인가요? 예, 여기까지 조금 뭐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나마 한 번쯤 살짝 제동이 걸릴 만한 문항이 한 17번쯤에서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갑과 병의 근무처와 직위를 옳게 나열한 것.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매칭이죠. 갑을 병에 대한 근무처와 직위를 상황에 맞게끔 매칭해 보는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늘 나오는 서로 다른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위가 부여되는데 그 현황이 각 우체국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대화 내용에서 저는 C 우체국에 근무하지 않아요. 이거 부정형이에요. 그럼 A 또는 B겠지. 쓰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A 또는 B.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거 기록하지 마시고 이제 넘기세요. 넘기고 저는 갑과 직급이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갑의 직급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또 이제 적용해 보는 근거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병입니다. 병. 병의 진술을 봅니다. 저는 A 우체국에서 근무하지 않고, 중요하죠. 을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아요. 자, 지금 발문에서는 갑과 병의 근무지와 직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갑과 병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을을 잡아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을을 먼저 결정하셔야 갑과 병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을의 근무지를 정해봅시다. 을이 A 우체국일 수 없어요. 왜? 여기에 있는 것보다 병은 직급이 높아요 라고 했는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2급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얘는 제끼면 돼요. 그 B 우체국일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것도 지금 제가 좀 서술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촥촥촥 진행하시면 되는 정도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B 우체국이면 3급이죠. 이거보다 높으니까 3급이에요. 그럼 얘밖에 없죠. A 아니라며. 그러니까 B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을은 C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직급은 5급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갑과 병을 너무 구하라고 하는 대상이 갑과 병이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필요하다. 때로는 그죠? 직접 구할 수 없으면 우회적으로라도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을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확정됐죠? 그럼 동시에 병이 확정이 돼요. 왜요? 병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을이 C죠. 을이 C고 그 다음에 병은 뭐 어디 있어요? 병은 A가 아니니까 을이 C고 병은 A가 아니니까 당연히 B로 확정. 그죠? B로 확정. 그리고 여기보다 직급 높으니까 4급. 4급밖에 없죠? 4급으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반사적으로 값이 어떻게 돼요? 남은 건 A밖에 없죠? 그렇게 됩니다. 자, A에서 뭐예요? 이제 을의 급수랑 같아. 요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5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근무지와 직급을, 직책을, 직위를 죄송해요. 직위를 해당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 하시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아파트 매물 중에서 선택할 곳 정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체크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당되는 거 찾아야 돼요. 10층 이상이고 7월 내 입주 가능해야 되고 담보대출 없어야 되고 전세 보증금이 2.3억 원 이하인데 단서 나오죠? 붙박이장이 있으면 2.5억 원까지 좀 늡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있으면 복수 선택 기준 대안동 찾으면 돼요.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 대출 있죠? 제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에 입주 안 되잖아요. 그죠? 제거하시면 되고 8층 요거는 이제 각조를 좀 보셔야 돼요. 4자리면 앞에 2개 3자리면 앞에 한 자리가 층수를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3자리인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안 돼 라고 보면 뭐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죠. 그런데 둘에 대해서는 뭘 확인해야 돼요? 보증금 확인해야죠. 당연히 있어요. 2.5까지 오케이죠. 없어요. 2.0, 2.3이었나요? 2.3 그죠? 기본이. 그래서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대안동 찾으면 되겠죠. 연회보다도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자, 이것도 19번도 보시면 A부서의 1개월치 월세 지원액의 합인데 뭐 계산인 것 같아요. 단순 계산인데 이것도 거의 조건과 수치화가 약간 비중이 5대5 정도 되는 거예요. 조건에 부합하는 거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급 기준에 따라 월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한다. 요거를 만약에 좀 혼동돼서 적용을 잘못하셨다면 오답이 나올 수 있겠죠. 단서 일단은 진하게 표시했지만 복수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더 높은 지원 한도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페이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황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문제와 똑같죠. 일단 골라내셔야 돼. 주택 소유 여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통관 시간을 보면 편도 거리 또는 통구 시간이었어요. 그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둘 다 안 되는 거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이게 뭐 2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해당이 되니까 일단 지원 대상은 되는 거고요. 을병무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신규 임용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3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를 우리더러 판단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지 않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애가 있어 라고 그냥 크게 구분해 줬죠. 그래서 을은 여기고 무는 여기고 그죠? 갑은 탈락이니까 그 외자니까 병이에요. 그래서 지원 한도액을 딱 보시면 돼요. 여기 한도액에서 뭐 얘를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을 같은 경우 3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30만 원 선에서 끝나죠. 월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나머지 얘는 지원 한도액을 다 초과하는 금액이라 지원 한도액까지만 가는 거 어렵지 않게 여기서 설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75만 원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패턴이에요. 20번도 보시면 선정이긴 선정인데 얘는 배점에 대한 부분들을 요소에 빠르게 할당하시고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그 요소들 점수 부여하고 가감점 정리해서 판정하시면 되는 거죠.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기업만을 골라라.
지금 합산 점수가 7점 초과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단서가 나오네요. 최근 1년 내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요? 얘부터 제외하세요. 보지도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 있죠. 전년도 매출액. 그러면 여기 기준 그 테이블에 따른 요 기준에 따른 점수를 바로 쭉 나머지 이제 C를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 수치에다가 놓고 비교해 점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여기서 현장에서 막 주고 몇 점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수치들 금액 이런 것들이 점수와 당연히 판정에 대해서 이게 환산이 돼야 판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냥 고민 없이 빠르게 점수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쭉 주시고 요것도 뭐 건당 몇 점 그래서 곱하기 하셔서 암산 정도 해서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실납세 기업 선정 연도가 보면 최근 5년 내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2025년 7월 1일이었으니까 이때 이후여야 돼요. 근데 연도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2021년, 2023년 이렇게 맞나요? 얘는 제외해서 아예 작동을 안 시킨 겁니다. 요건 아예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쭉 합산하시면 됩니다. 합산 점수가 7점 초과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초과니까 얘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하고 E 잡아주시면 되죠. BDE가 5번에 있는데 뭐 그런 거 속지 않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7점 초과니까.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20번까지 무난하게 오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이제 2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21번 보시면 갑의 셔츠의 최소 벌수예요. 얘도 마찬가지. 최적이냐 단순이냐 이런 기로에 쓸 텐데 문항 배치 이 정황상 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뭐 단정하면 안 되니까 문제 읽어볼게요. 자, 매일 아침 갑은 세탁소에서 찾아온 셔츠를 한 벌 꺼내 입고요. 한 대 모았다가 매주 월요일 점심에 세탁소에 모두 맡기고 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세탁이 다 된 셔츠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셔츠 세탁에는 일주일의 소요가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세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있죠? 뭐 무슨 피아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맡겨서 일주일치를 하나 봐요. 근데 일주일이나 걸려? 뭐 좌우지간.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셔츠는 그 전주 월요일 점심에 맡겼던 셔츠를 한 주 지나서 저녁에 찾아온다. 이런 개념이죠. 단서 세탁소에 다녀올 때는 그날 아침에 꺼내 입은 셔츠를 그냥 그날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일정한 월요일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아침에 한 벌 착용해야 돼요. 그죠? 점심 때 맡겨요. 그런데 이거 입었던 거 맡기러 간다고 벗고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고 있는 채로 맡겨요. 그럼 이 맡기는 건 뭐냐? 전주 월요일에 입었던 거 아침에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착용한 몇 벌? 7벌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이 월요일 전날 일요일 아침에 입었던 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매일 아침에 입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가끔 이 문제에서 만약에 뭐 셔츠니까 평일만 입는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뭐 티셔츠를 대신 입는다. 이런 조건들이 부과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셔츠를 입는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월요일 저녁에 찾아오는데 7벌을 찾아요. 맡겼던 거 찾겠죠. 언제 입어요? 그 다음날 입는 거예요. 이날 입었던 거 벗어 놨겠죠. 그럼 화요일 아침부터 차주 월요일 아침까지 착용을 해요. 그럴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입는 건 벗어났던 요거랑 요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보면 이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자, 전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왔죠? 근데 금주라고 할게요. 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인데 여기 겹친다고요. 같은 날이라고요. 같은 옷이고 같은 날이다. 뭐가 빠져 있어요? 월요일 빠져 있죠. 이거. 오늘 입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실수할 여지가 나올 만한 게 어디냐 하면
뭐 일주일 걸리는 소요 일수 요걸 체크하지 않아서 점심 때 세탁기 돌리면 저녁 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최소 벌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선지에서도 약간 페이크를 주고 있죠. 한 자릿수가 있고 두 자릿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점심 때 넣어서 바로 저녁 때 찾아가지고 일주일 또 입어. 그러면 몇 벌이면 돼요? 그때는 8벌이면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전주 그다음에 그 뭐죠? 찾았던 걸 또 입고 그 입었던 걸 또 한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겨야 되니까 2주간에 걸쳐서 입는 옷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주에 맡겼던 7벌 맡긴 거하고 찾아서 입는 거 7벌하고 그 당일 아침에 입었던 1벌 이게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5벌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하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당연히 일주일 걸린다라고 했을 때 한 자릿수에 과감하게 요거를 제껴주시고 14, 15, 16이냐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14는 아니고 그 월요일 입었던 아침에 입었던 거 요거는 들어가지 않죠. 세탁에. 그래서 그거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만 잘 간파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가불병정 4명이 동물 카드 이용한 게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사자가 얼룩말 그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동어로 불곰은 사자를 이기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럴 때 얘를 그냥 합쳐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불사얼하사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각각의 조합들을 그냥 붙여 놓은 거예요. 연결고리가 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불병정이 서로 다른 동물 카드 한 장씩 나눠 가졌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정과 겨루면 이겨. 나는 정과 겨루면 진대요. 갑이 지고 을은 이기고 병은 비긴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정리한 요거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했던 것들을 그냥 꼬리 물고식으로 연결하면 나오는 그런 대소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정이 가능한 게 당연히 후보군이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왜? 나한테 이기는 동물도 있어야 되고 지는 동물도 있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무승부는 뭐예요? 이 서열 관계. 2개씩 짝의 서열 관계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한 카드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자를 한번 볼게요. 정의 가능한 건 이제 4월 하하 중에서 가능한데 사자가 되면 지죠? 얼이에요. 이기죠? 불이에요.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정이 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승패가 결정되는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무승부 발생하지 않아서 바로 제끼셔도 돼요. 제끼시고 그럼 정이 가능한 것 얼인 경우를 보면 얼이 뭐죠? 얼룩말이죠. 네. 얼룩말인 경우는 지니까 하이에나 하마라고 할 뻔했어요. 하이에나가 되고 이기니까 사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이 불곰이에요. 불곰. 그럼 불곰과 얼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조합이 아니죠. 그래서 무승부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이런 조합도 성립한다는 거죠. 또 정이 하인 경우 보자. 하일 때 지니까 사, 이기니까 얼, 그 다음에 나머지 불. 근데 하하고 불도 떨어져 있어서 무승부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도 이제 시험지 여백에다가 요 대화문 놓고 정 놓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풀었던 어떤 방식들을 좀 미천한 워드 실력이지만 그래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대로 최대한 그 현장감 있게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누구의 카드는 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정적인 카드는 얘밖에 안 보이죠. 나머지는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을 그럼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금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23번에서 자, 갑이 받을 새로운 식권의 개수예요. 근데 뭐
개수를 최소로 하겠다, 뭐 최대로 하겠다, 뭐 금액을 최소로 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보시면 구내식당에서 점심 가격이 상승해서 기존 식권을 4,500, 5,500 두 종류로 교환해주고 있는데 교환할 때는 식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존 식권의 총액과 새로운 식권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교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에 입각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럴 수 없는 경우예요. 잘 보세요. 그럴 수 없는 경우 최소의 추가 금액을 결제하여 교환한다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금액을 맞출 수 있다면 단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 단서의 여지를 남겨두고 최소 금액으로 일단 지불해서도 교환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환된 식권의 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교함을 스스로 좀 무너뜨리면 이 문제는 뭐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총액이 같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을 맞출 수 없다면 그때 추가 금액으로 뭔가 여지가 생기는데 근데 그 추가 금액을 뭐 어떻게 잡을 거냐 최소 금액으로 잡을 수 있나 이 금액이 최소 금액이냐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이 총액이 동일하게끔 여기에만 일단 포커스를 먼저 두십시오. 여기에 그냥 몰빵하십시오. 집중을 다 하시면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갑은 4,000원 식권 6장하고 5,000원 식권 7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에 교환하려고 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저는 생각을 했냐면 5,000원짜리 식권은 어떤 식권으로 바꿔도 즉 얘가 자 보세요. 여기다 써볼까요? 4,000원이 있고요. 4,500원이 있고요. 5,000원이 있고요. 5,500원이 있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요거 7장이고 여기 6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뉴 식권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권 금액을 가지고 얘를 바꾸든 뭔가 얘는 남고 얘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홀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조합으로 바꾸어도 뭐가 남아요? 500원 단위가 남아요. 근데 얘는 500원, 1,500원이잖아요. 다 모자라죠. 근데 짝수죠. 그럼 얘는 500원 단위가 안 남아요. 그럼 총액을 현 식권을 그대로 그 새 뉴 신식권으로 개수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그럼 거기에서 그럼 그럴 수 없다면 뭐 단서에서 추가금 최소로 주고 바꿀 수 있지. 바로 거기로 가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맞출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5,000원짜리 요거. 그럼 요게 홀수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6장으로 만들어버리고 6장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그러면서 한 장이 남는 거 얘는 뭐예요? 얘는 추가금조로 상쇄시켜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4,000원 식권 전량을 자 볼게요. 요렇게 전량을 6장을 바꿔요. 그럼 여기서 얼마가 생겨요? 3,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0원만 여기서 5,000원짜리 바꾸면서 2,000원만 부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요게 뭐예요? 5,000원짜리 한 장과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6장 가지고 이제 여기다 한 장, 여기다 한 장, 여기다 5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2,500원이 모자란데 500원이 남으니까 2,000원이 모자라죠. 결국 이 캔 모자라요. 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총액이 같아지는 건 요렇게요.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것만 날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 정확하게 얘가 뭐 어떤 식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잘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셨다면 5,000원짜리 하나 날리는 방향으로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가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총 12장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접근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그냥 그 총액으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셔도 되죠. 총액. 현재 가지고 있는 4,000원 6장, 5,000원 7장 더하면 도합 59,000원이죠. 그럼 4,500원과 5,500원의 식권으로 몇 장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이런 형태의 산식은
상황 판단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적당한 분배, 수를 분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존과 뭐가 달라요? 총 식권수, 그죠? 총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뭔가의 숫자들을 적용해 봐야 되는 것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과거에는 둘이 합쳐서 10개야. 그럼 어떻게 분배할래?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금년도는 이제 약간 그런 차원, 그런 기존의 문제와 좀 차이가 있는 건 이런 거죠. 총량, 총수, 식권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임의로 랜덤하게 그냥 5 줘보세요. 적당하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만 원 나와요. 그럼 여기 5 가지고요. 이 총 10장 가지고요. 자, 다시. 총 10장 가지고요. 암만 금액을 비싸게 해서 해도 여기 10장 주면 5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5만 9천 원 택도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9천 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4,500원 두 개 더하면 되네. 그래서 2장을 더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6장 같죠? 여기 있는 거 1장 같죠? 그럼 얘가 7장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저렇게 이제 500원 단위니까 이렇게 저처럼 쓰고, 그래서 얘가 기존의 이 식권들이 어떻게 신식권으로 이렇게 배합이 잘 되면 총액이 같아질 것인지를 요 한 장을 날리는 방법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총액을 잡아놓고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수를 대입하면서 5만 9천 원에 해당되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좀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으니까. 결국 그냥 총액 같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2장 답 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4번 보시면 이거는 좀 후반부 문항치고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A, B, C, D의 싹이 튼 순서로 옳은 건데 여기 조건 이거 체크할 거 없어요. 왜? 그대로 다 필요하니까. 이틀 연속 맑으면 다음 날, 맑은 날, 다음 날, 비가 온 날이 얘는 총 사흘이에요. 연속이 아닙니다. 총 사흘 된 다음 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비가 오면 다음 날. 얘도 지금 뭐예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공통되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바로 그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 실수했다라고 할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자, 요때 일단 요 4월 1일 날 하나가 이렇게 싹이 텄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현상 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싹이 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맑은 날 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니까 다음 싹이 트는 씨앗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그 다음 날 볼게요. 2일 날 보면 맑으면 안 돼요. 왜? 말하면 어디 있어요? 이틀 연속 막이면 A가 태어납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까 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 이렇게 딱 B 잡고 여기 태어났네요. 여기. 그죠? 씨앗이 싹을 텄네요. 근데 지금 뭐예요? 비가 온 날 요거 말고 연속 비가 오면 요거 연속 비 왔으니까 두 번의 연속으로 싹이 트는 건 이거밖에 없죠. D 잡아주면 돼요. 그럼 D 다음에 B 되면 어떻게 돼요? B 총 3번이니까 여기 싹을 터야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으로 가면 됩니다. 막이 됐어요. 근데 여기 막이에요. 여기 막이고.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이거는 막 B 요거 두 가지를 한번 경우를 따져서 가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그냥 눈으로 봐서 만약에 밑에부터 갈게요. 밑에 얘가 만약에 B가 왔어. 그러면 총 비가 온 날이 3일이니까 여기서 싹이 트는 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총 3일이면 C가 싹이 텄죠. 그 A 남았는데 이틀 연속 맑아야 돼. 근데 여기 맑았다고 쳐도 여기서 싹이 틀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싹 지워주시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맑은 날 봐서 뭡니까? 이틀 연속 맑으면 A가 싹이 트죠. 아직 A 안 떴죠. 그래서 막 A 뜨고 그 다음에 B가 와서 B 3일로 C가 싹을
훑어주는 순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냥 뭐 요 정도의 갈래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로 확정하느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총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시면 올해 A기업의 1, 3분기 안전평가에서 보완 등급이 이루어진 부여된 횟수. 자, 25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3개 부서 이상의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고 우수 또는 보완 등급을 부여하는데 안전평가 대상은 직전 분기 평가에서 보완 등급 받은 부서예요. 원칙이 그래요. 단서 나오죠. 그게 3개 이상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2개 이하면 안전평가 받은 지 오래된 순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려가 볼게요. 상황을 보면 A기업은 올해 초, 1월 초, 4월 초, 7월 초에 각각 1, 2, 3분기 안전평가 실시했고요.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5명의 7월 말 대화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제가 어디다 이어서 쓰지? 여기 왼쪽 잡아주시면 여기다 써볼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갑부서, 을부서, 병부서, 정부서, 무부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역순이라 여기다 써서 좀 그렇게 여기 쓸 때가 좀 마땅치 않아서 일로 쓰니까요. 자, 갑 볼게요. 이번 달 안전평가에서 3개 부서가 우수 등급을 여기서 우수가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할 수가 없죠 일단. 자, 우리 부서는 1월 안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어. 그럼 자, 이렇게 써볼게요. 우수를 동그라미, 보완을 세모, 그 다음에 안 받는 거 X. 이렇게 그냥 기호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을이 요 라인에서 얘가 우수를 받았대요. 우리 부서는 1월에 안전평가를 받지 않았대요. 그죠? 이 정의 멘트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별표 해놨죠. 올해 우리 부서는 안전평가를 받지 않아. 올해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다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 안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서는 매 분기마다 받았대요. 그죠? 받았대요. 그럼 여기는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건 네모 이렇게 할게요. 받았다. 이렇게 네모. 다 받았대요. 요 정도가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1분기도 3개 이상 부서가 일단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우수 받았으니까 받은 거죠. 그럼 얘도 받았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얘 기준은 뭔데요? 뭐 작년도 4분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2분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우수 판정 받았잖아요. 우수 판정. 그럼 얘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2분기에 안 받겠죠. 물론 아까 그 보완이 2개 이하일 때, 보완 등급이 2개 이하일 때는 추가 조건이 있었어요. 오래된 부서 순으로 개수를 충족하도록 추가한다고 했는데 일단 얘는 1분기에 받았잖아요. 근데 안 받은 애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오래된 애들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X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봤더니 당연히 나는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얘는 안 받았어요. 얘는 확실히 안 받았어요. 근데 얘가 더 오래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이전에 보면 얘가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받은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근데 좌우지가 얘는 1분기에 받았기 때문에 얘가 안 받은 이상 내가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얘가 안 받은 이상. 그럼 너는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칸이 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무슨 조건이라고요? 얘가 추가 조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당연 포함 조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보완 등급을 받은 거예요.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분기를 보시면 3분기 보시면 이제 세 개가 우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여전히 정은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나보다 더 오래됐죠. 여기서만 봐도. 나는 요때 안 받았잖아. 여기 받았고 너는 여기 안 받았잖아. 근데 네가 안 받았어? 그럼 내가 추가로 선정될 여지가 없죠. 그죠? 을이 추가로 선정될 여지가 없어요. 요 추가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받았다는 거 확진되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배정, 당연히 원칙 배정이라고 할게요. 추가 배정이 아니라 원칙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다 보완을 받았어야 돼요. 여기는 의미 없어요. 우수라고 분명히 명백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1분기하고 2분기에서 우리가 그 받았던 그 부서의 개수가 일단 5개인데요. 얘는 우수라고 확정적이었으니까 얘는 빼고 이 5개의 보완 등급이 전부 보완이어야지만 돼요. 근데 그거 읽어주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 배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원칙에 추가되는 조건이 작동을 해서 평가를 받는 부서가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어야 되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써놨어요. 제가.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렇게 배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번 여러분들 필요하신 어떤 문항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년도 제가 또 뭐 감히 그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제 할 일이니까 간단하게 분석하고 전체적인 어떤 금년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출제 특징을 좀 한번 간략하게 보면 법령형 문항의 출제 비중이 늘었습니다. 23년도로 회귀했어요. 7개 나왔다가 작년에 4개로 줄었고요. 4개로 줄면서 추리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작년 난이도가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중상급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는 법령형이 다시 7모나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23년도에 25번 같은 뭐 제외 공무원 그죠? 뭐 이런 것들 공관장이 아닌 제외 공무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사례가 나오고 했던 것보다는 좀 수월했어요. 왜? 아무리 행위 제한 문제 아까 다 봤죠? 그 다음에 소방 활동에 대한 문제가 조금 주의를 요하긴 한다라고 제가 정리했지만 과거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막 뭐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는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형도 제가 좀 패스한 것도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일치 부합형입니다. 맞아? 틀려? 이렇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뭐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초반에 문제 풀 때 정답이 1번, 2번, 2번, 2번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밑에 거 안 봐도 될 정도로 확실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시간 엄청 세이브하는 거예요. 엄청 세이브. 그리고 저는 11번부터 13번이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딱 이제 시험지 다운받고 전체를 봤을 때 법령형이 늘었네. 그럼 딱 두 가지예요. 법령형을 늘리면서 근데 딱 봤더니 뭐 상황이 주어지거나 사례가 주어지거나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그죠? 뭐 비중, 비율, 기간, 금액, 인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문항에서 좀 난도를 높이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체를 그냥 쭉 개괄해서 봤을 때 그거 아니면 전반적으로 난이도 좀 소폭 하락하겠구나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이거 풀면서 무난했죠. 그리고 초반부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5번부터 거꾸로 봤어요. 여기도 몰아놓고 여기도 몰아서 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지. 저도 출제를 할 때 변화를 주죠. 변화를 줍니다. 같은 유형에도 뭐 앞부분에 좀 줄 때도 있고 뒤에 이제 몰 때도 있고. 그래서 5번부터 봤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소방 활동에서 위에서부터 봤을 때 좀 헷갈리는 선지 하나 있었거든요. 뭐 손실보상과 비용 그런 거 이렇게 될 여지도 없어요. 왜? 밑에서 가면 확실하게 제끼고 정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냥 뭐 그 운영상의 뭐 어떤 그런 부분 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법령형이 출제가 많이 됐고 거기에 힘을 쓸 만한 부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분명 시간 세이브 이점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 조건 판정형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2문항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중 뭐 사업자로 선정될 대상은 이런 거 2문항밖에 없었어요. 근데 금년도는 뭐예요? 총 4문항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막 복잡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치 판정형을 보면 단순 계산이 3개, 최적 계산이 3개, 총 6개가 출제가 됐고 이것도 출제율이 좀 높아진 거죠. 출제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적 계산형은 그죠? 아까 뭐 셔츠의 최소 벌수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또 뭐 있었죠? 최소 뭐죠? 식권 개수는 이건 최적 식권 개수도 요거 살짝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총액을 맞춰주는 최적 계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 맞죠. 이것도 최적 계산이에요. 최적 계산이고 뭐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난도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이 추론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고력형 문항들이죠. 게임 퍼즐, 빈칸 추리, 비율, 분할, 분배 뭐 이런 것들,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쭉 해서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출제율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떨어진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쪽 문항 있죠. 요거 이렇게 어렵죠. 준 킬러 문항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다. 물론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러졌던 문항들을 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그냥 간단하게 유형별 어떤 비중과 유형에 대한 부분들 난도 정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심스럽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읽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20번 대 몇몇 문항들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상판의 핵심적 평가 요소죠. 그냥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것들을 평가하는 본질적 출제 기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쭉 풀어왔듯이 여러분들도 공감하셨듯이 법령형, 독해형, 뭐 딸린 계산형도 마찬가지 그리고 수출이 분할 분배 선정 배칭 배열 뭐 이런 것들 즉 20번까지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거기에서 좀 확보를 했다면 언어와 상판을 절반 나눠서 운영했다는 가정하에 후반부 문항이 좀 어려운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몰빵해서 점검을 볼 수 있었다. 고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 봤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80분 중반 이상은 맞아 주셨으리라 기대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그냥 기준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금년도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이제 26년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은 일단은 그것이 좀 유지되는 전제로 보면
작은 실수 하나도 이제 용납하지 않는 시험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완벽해야 되죠.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늘 드려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본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험 속성.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연한 역량, 그죠? 대응 역량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걸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성취율을 기준으로 학습의 방향, 학습의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우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 내지는 정답률, 그래서 달성률이 몇 프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어렵다면 중간 난이도라면 어렵다면, 그래서 각각의 그 출제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내가 막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지 과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이 금년도처럼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더 쉬워져? 이런 것들을 혹시나 예측을 통해서 활용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것들 예상하고 수험 계획에 적절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쉬워지는데 적당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또 낭패가 올 수 있다. 왜?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커트라인이 이제 곧 오픈이 되겠지만 쉽지 않다. 오히려 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년도는 그러면 또 갑자기 풀 피셋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뭐 지나치게 깊이 있는 그런 학습이 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상중하의 난이도에 나왔을 때 어차피 여러분 같은 그룹에서의 상대적 평가잖아요. 그래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내 역량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어쨌든 제가 해설 강의 통해서 내년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설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은 날씨에도 시험장에서 시험 치르나 고생하셨던 수험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